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이 사라졌을 때에도 최소한 적자는 아니라 흑자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흑자를 유지해주고 에너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이익을 가지고서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분기, 4분기는 1, 2분기와 다르게 자동차 차량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에너지 부분도 상하이 부분들이 되게 공장에서 많은 생산량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쁜 소식이 별로 없다. 3분기, 4분기에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AI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테슬라의 2분기 컨퍼런스 콜 직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었고, 그 이후에 또 컨퍼런스 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셨고, 또 많이 지치기도 하시니까 차라리 빼서 비트코인 가자, 뭐 또는 이더리움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보도들 보면서 저는 일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또 그 사이에 테슬라가 또 어떠한 진전들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2025년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그릴지, 좀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좀 상황,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지만 대단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죠.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도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6월달 안으로 로보택시를 오스틴에서 시작한다, 이 말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 기대치가 존재하지 않는, 오스틴에서 작동되고 있고, 뭐 이것이 언제부터 일반 소비자가 접근될지 이런 가이던스도 없이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발표 사이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결별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 OBBB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테슬라에게 직격탄을 줬고, 이거 2분기 실적에도 드러났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출 시장이 미국에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이번에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부분만을 떼어놓고 보고, 즉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 이 3대 축으로 보통 재무제표를 나누죠. 이 두 개의 축을 떼어놓고, 또 자동차에서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탄소세 매출이 존재합니다. 탄소세 매출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은 100% 수익이거든요. 비용이 1도 없는. 근데 이건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 부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고, 이 부분도 떼어내면 요번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어요. 영업이익이었고 그로스 마진 아니었죠. 하여튼 오퍼러티브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대단히 참혹한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떨어졌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쓰죠. 지금 AI하고 로보틱스 컴퍼니로 넘어가고 있고, 잘 넘어가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 AI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올해는 안 될 거고, 내년도 1, 2분기는 어렵지 않을까, 3, 4분기쯤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이런 가이던스가 다 있어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AI가 매출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내년 3분기라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된 AI 매출이 아직은 서비스 부분에서 The others, 그러니까 기타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이제 로보택시 운영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도, 왜냐하면 폭발적인 성장은 규제 이슈가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만 해도 저는 테슬라는 대단히 건강한 재무 상태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부분 하나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좀 더 깊이 파본다라면, 긍정적인 부분은 38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잉여현금 흐름이
테슬라에게는 강하다라는 것, 대단히 많은 돈이고 충분히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도로 대단히 누적된 캐시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보통 카펙스라고 하죠. 카펙스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FSD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고급 인력들, 여러분들 요번에 메타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빼갔을 때 이적 비용이 1억 5천 달러, 1억 3천 달러, 1억 달러 막 이러고, 연봉이 1억 달러에 뭐 이런 비용들 보셨잖아요. 그거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AI 인재들의 몸값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이 비용들을,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적용하고, 이것을 제조를 양산하기에 들어가서 양산 설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자동차에서 번 돈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끊임없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스무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채를 져야 된다는 거고,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면 이 엄청나게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주가는 둘째 문제고, 과연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무게중심이 바뀔 뿐이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도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 이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이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돈 먹는 하마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순탄한 이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일부 한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네.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렇죠. 예를 들자면 8월 15일 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출됐던 대단히 큰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다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이걸 보고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은 워렌 버핏이 애플에서 얼마를 빼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했다더라. 그러면서 AI 건설 회사에 투자했다더라. 여기가 막 주가가 오르고 의료 산업이 막 오르고 뭐 이랬었지만, 제일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JP 모건이에요. 원래 모건 스탠리는 여러분 구별하면은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고요. JP 모건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JP 모건도 테슬라 주식을 엄청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테슬라에 대한 보유고를 넓혀가고 있는 것, 요번에 이제 드러났던 거 8월 15일 날 명확하게 경향성으로 나타났던 것, 도이치방크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심지어는 JP 모건까지도 대단히 큰 테슬라에 대한 기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즉 이 4월 달에 특히 주가가 빠졌을 때 많이 구매했고,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을 때만 계속해서 구매를 했던,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200달러대로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했던 이런 모습들에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테슬라의 이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또 한 번 등장할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 등장할 수 있고 세 번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변수와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변수, 지금 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9월은 이 꺾이는 조정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해서 9월 달에 큰 조정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갑론을방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미국의 페드 연준이 어떻게 또 나올지 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뭐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하루장 얘기할지 뭐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갈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중국이라든지 남아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외부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것에 따라서 미국의 뭐 생산자 물가는 오르고 있고 뭐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대치보다 낮았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위험 요소는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스테이블 코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테슬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이제 조금은 긴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근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9월 달로 예고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프리 억세스라는 부분, 이게 뭘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테슬라의 그 로봇 택시를 오스틴에서 탈 수 있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테슬라 앱을 설치한 누구나 관광객 또한 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프리 억세스를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스틴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프리 억세스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가 될 것이냐 오스틴이 될 것이냐에서는 오스틴의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다고 좀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프리 억세스를 하려면 한번 딱 클릭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뭐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초대받은 사람 중심이니까 웨이팅 1시간 해도 괜찮죠. 어차피 영상 찍으러 왔으니까. 근데 거기 왔더니 1시간 20분 뒤에 온다네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면 일정 수준의 차량의 플리트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증가시키지 않으면 프리 억세스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텍사스 오스틴이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은 대단히 큰 지역이죠. 정말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 한 2,000대 정도는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탈 수가 있거든요. 안전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죠. 캘리포니아는 그거는 캘리포니아 법규 때문에 그런 거고 5만 마일을 달려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특히 또 텍사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라이드 쉐어링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텍사스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300대에서 500대는 다녀야 이 프리 억세스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단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드디어 소비자 평가까지도 나온다라는 거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여기에서 체험을 해서 웨이모가 지금 현재 오스틴에서 300대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웨이모도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하면서 이 지오펜싱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아마 웨이모도 차를 증가를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웨이모는 아시겠지만 차량 증가 속도가 테슬라만큼 빠를 수가 없는 거고요. 특수 제작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웨이모 수준이거나 웨이모보다 더 많은 차를 하게 되면 300대에서 500대 정도를 풀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 이건 대단히 큰 규모죠. 그리고 한국에 누구든지 여행자들도 가서 타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전 세계적인 바이럴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프리 억세스 부분으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9월 달에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FSD 버전 14가 드디어 9월 달에 공개된다라는 것, 파라메타가 10배 됐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하튼 FSD 버전 14는 13의 버전하고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니면 13.5.6, 13.7.9, 아니면 9.99 뭐 가든지 할 텐데 14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파라메타 부분에서 좋아졌다라는 거고, 이번에서 좋아진 부분을 카메라의 일그러짐을 많이 해소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엣지 케이스를 많이 해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엣지 케이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즉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갑자기 응급차가 한 대 와서 피했더니 오른쪽으로 피했더니 왼쪽에서 와서 피했더니 오른쪽에도 응급차가 또 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파헤쳐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이 엣지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구글의 웨이모는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HD 카메라와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오펜싱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HD 카메라로 찍은 도로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 원격 조정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풀어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강점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억세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FSD 14로 가게 되면 테슬라의 이러한 개입 없이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은 보통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 하나는 코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는 FSD 14가 사실은 오스틴에 있는 차량은 아마 FSD 14가 됐었을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이제 전체 차량에다가 이제 확산시키는 거고 뭐 사이버 트럭까지도 확산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코어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메타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멈추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었던 거죠. 사람이 안전 요원들이 오스틴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거를 인텔리전스가 스스로 못하니까 인간이 휴먼 인텔리전스로 개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이것이 일정한 데이터를 모을 때까지는 운전석에 이런 메타 인텔리전스, 즉 인간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곧 사라질 가능성들이 조건들을 채우기 5만 마일을 채우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그 마일수를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타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이번 FSD 14에서 발전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 강제로 스톱할 수 있는 상황들이 14에는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곧 오스틴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더 큰 사건이죠. 그래서 FSD14에 의해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오스틴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승객 외에는 아무도 없는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것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차량 부분에서도 저는 좋은 소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영국에서는 잘 안 팔려서 리스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유럽에서는 판매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강화하는 건데, 우선 모델 Y 롱레인,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6인승 차량, 이것이 중국에서는 벌써 잡히고 있죠. 각 대리점으로 지금 운반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벌써.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 이건 중국에서만 팔릴 줄 알았더니 유럽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도 밖에 외부에 쌓아놓은 차량, 물론 덮개를 쌓고 있지만 크기로 봤을 때 일반 모델 Y보다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일은 없으니까 이건 모델 Y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모델 Y 롱 버전이라는 거고, 그럼 유럽에도 나온다는 것은 미국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도 인기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도 요즘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여기에 롱 버전까지 와서 6인승 차량, 한국 분들 큰 차 좋아하시니까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곧 저는 9월 중순에 오픈할 것이 뭐냐면 모델 Y의 작은 버전이라고 봐요. 그거는 9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사실 분들도 9월 말에 다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예약이 4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월 중순에는 이미 예약 걸어도 보조금 받으면서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쯤에는 새 차를 풀어도 사람들의 선택에 고민 없이 새로운 차량에 대한 주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프리우스만 해도 프리우스 작은 거 있고 프리우스 일반형이 있고 뭐 프리우스 프라임 있어도 전체 판매 차량은 프리우스거든요. 모델 Y도 L이 있고 지금 모델 Y 전통적인 주니퍼가 있고 저렴한 버전이 중저가형 버전이 보급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전체 모델 Y면 모델 Y의 판매량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주니퍼 판매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총으로 모델 Y가 더 많이 팔려서 차량 판매 대수가 3분기, 4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 4분기에서의 자동차 실적에서 2분기의 최악의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최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것 또한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함에 있어서에게는 많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동차 부분에서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탄소 배출권이 사라질 걸 염려한다면 탄소 배출권이 사라졌을 때에도 최소한 적자는 아니라 작은 규모지만 흑자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흑자를 유지해주고 에너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이익을 가지고서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분기, 4분기는 1, 2분기와 다르게 자동차 차량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에너지 부분도 상하이 부분들이 되게 공장에서 많은 생산량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쁜 소식이 별로 없다. 3분기, 4분기에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가장 낮을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가가 더 낮아질 수는 있죠. 외부 변수. 즉 테슬라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뭐 9월 달 조정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온다든지, 그래서 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테슬라도 저항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또는 뭐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미리 감지하고 더 세게 건든다든지 막 들이받고 막 이러면서 둘이 막 거품 물고 막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제외하면 저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아직 뭐 크게 볼 때는 박스권에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저는 주식 전문가 뭐 차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박스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지금 현재는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25년 이제 9월에 네. 심규제 발표 규제 발효로 네. 테슬라 FDS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 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유럽연합, 사실 이게 유엔의 하여튼 독특한 기구가 있습니다. UNECE 해가지고 UN 유럽연합 경제회의라는 곳에서 이 교통규범을 좀 따지고 있어요. 이게 유럽연합엔 그대로 적용되고요. 일본하고 한국도 적용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오토파일럿이 있고요. 인핸스드 강화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FSD가 있죠. 근데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도 다 가시는 뭐 대부분의 요즘 최신형 차량에 다 있는 이 크루즈 기능들을 도와주는 어드밴스드 크루즈죠. 그러니까 즉 앞차하고 간격 50m, 100m 딱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 좀 편하게 좀 피곤할 때 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이 오토파일럿에 있는 거고,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은 건 차선 변경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진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마트 서머니 되는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이 차선을 바꿀 때는 운전자에게 물어보거든요. 운전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 셈이라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바꾸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D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토파일럿에 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에다가 조금 더 사람에게 일일이 차선 변경을 옵션을 선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조금은 진화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보다는 조금은 더 진화된 형태지 이건 FSD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나마 고속도로에서 이걸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훨씬 더 진화된 테슬라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기술을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좋은 진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즉 비감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로보택시인 거고요. 여전히 모든 것은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서 경계심을 핸들에서 떼시면 안 되는, 또 전방 주시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한은 있지만 뭐 여러분 그러한 어드밴스드 크루즈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더 고속도로 운전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에서의 진일보는 올 것이다. 근데 좀 더 보셔야 될 것은 오히려 네덜란드하고 체코가 2026년 내년부터 자체 도심에서 FSD를 단계적으로 허가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열심히 막고 있는 거는 자국 산업 보호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보안이나 안보의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만약에 FSD가 한국에서 돼버린다, 도심에서, 그럼 그거 못 하고 있는 나머지 대표 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FSD는 허가를 늦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플러스 FSD가 장점인데 FSD의 장점을 날개를 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금 유럽의 SIM 이 부분이 지금 풀리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앞으로 FSD로 허가로 가고 있는 한 발짝 움직이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테슬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나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근데 항상 드립니다. 테슬라의 이 롤러코스터를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 것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충분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다고 한다면 옮겨 타시는 것들, 옮겨 타실 만한 주식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를 1년 이후로 2년 이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FSD 14 버전 이거 9월 달에 이뤄지는 것, 그다음에 오스틴에서 프리 억세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공에서 퍼블릭 억세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억세스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전석에서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순간,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순간, 이것이 대단히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테슬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전 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에서의 허각, 지금 사람을 뽑고 있죠. 플로리다도 뽑고 있고, 플로리다도 중요하죠. 인구가 4대 지역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그리고 뉴욕에서도 지금 일부 도심 지역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 테스트 운전자를 뽑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도 테스트가 시작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좋게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재무제표에 매출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 액세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 액세스는 그래서 공짜로 태워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태워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로 잡힐 거기 때문에 오스틴에서의, 저는 오스틴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서 서프라이징으로 캘리포니아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스틴이 현재로서는 주정부에서도 허가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스틴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텍사스 내로 확대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차량 판매 부분들도 안정성을 만들어낼 때도 기본으로는 가게 될 거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옵티머스가 중요하죠. 옵티머스가 올해 약 5,000대를 생산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연기가 된 것은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확정지었죠. 연기가 되었다. 몇 가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을 액추에이터 중에 하나죠. 이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들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발생한 것이 손의 힘의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손의 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손이 인간의 자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27도의 자유도에 근접한 22도까지 갔지만, 이 자유스럽게 유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펀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망치질도 할 수 있고 물건을 나를 수도 있는데, 무게를 할 수 있는데 손가락이 힘이 없어요. 이러면은 못 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되고요.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망치 하나 들 수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맨날 비닐로 된 쓰레기 옮기지, 그 쓰레기가 무거워 보이는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가벼운 것만 나르고, 요번에 LA에 열었던 다이너에서도 보면은 팝콘 주잖아요. 가볍잖아요. 가벼운 거 이렇게 주는 형식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물리 AI,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학습을 함에 있어서 월드 모델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피지컬 AI에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해서 지금은 사람이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학습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1인칭 관점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은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여러분 1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관점은 3인칭이죠. 카메라를 밖에서 저희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목표라는 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늦으면 내년이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인칭 관점에서 촬영된 부분도 학습할 수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3인칭으로 찍어놨어도, 그러니까 이 마이크하고 이 제 입과의 거리를 저는 여기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죠. 인간은 눈으로 자주 봤고, 이것을 경험 속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닥쳐도 보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이것이 몇 센치 내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피지컬 AI예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함으로써 사물 간의 거리감이라든지 이것의 무게라든지 이것의 힘의 법칙, 이거를 제가 살짝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바로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막 뉴턴을 배워가지고 중력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막 배워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물건이 떨어진다는 것,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현하는 것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 AI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또는 영상에서 이 거리감들을 느껴야만 로봇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서 만든 BO3 영상 보면은 얘가 막 얼음이, 저기서 큰 얼음이 깨지면서 쿵쿵쿵 쪼개지면서 오잖아요. 그때마다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물리 법칙을 걔가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큰 물건이 떨어졌을 때 깨지는 소리와 얘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들렸을 때 깨지는 소리의 크기 차감이 이 질량감과 그리고 거리감까지 계산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 AI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피지컬 AI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상을 보고서도 이 물리 법칙을 이해해버린다. 이러면 여러분 GPU만 갖다 주면 전 세계 동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AI가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피지컬 AI 부분의 실력들이 테슬라가 높아진다고 한다라면 AI 부분이 빠른 속도로 2026년 크게 진화한다는 것,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어느 기업도 유튜브 영상 보고서 로봇이 학습하는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도 1인칭 관점이라는 거는 매우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브렉스루가 생기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물리적인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내재화하고 있는 워낙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다양한 액추에이터들이 어느 정도 양산 규모와 또 생산 설비에서 생산 규모를 만들어내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때 얘기했던 것이 3세대 옵티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보시는 것 또는 LA에 있는 다이너클럽에서 보시는 것도 2세대죠. 그러면서 3세대는 일론 머스크 자기는 본 거예요. 너무나도 놀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도의 3세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가장 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업화 직전까지, 정말 상업화가 되면 아마 4세대 정도 나오겠죠. 근데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3세대가 출연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거나 뭐 다이너클럽에 나와서 만져볼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5,000대 생산되는 건 3세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3세대는 내년도에 생산이 된다고 한다라면 생산이 되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보일 거거든요. 요것만으로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상승하면서 저는 뭐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테슬라에게는 띄엄띄엄 있는 이벤트들이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있다. 즉 본격적인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에 들어가는 진 면목들이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리고 서비스상으로도 그리고 실물적으로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